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5년 전 남북 합의로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시초소 철수는 9.19 군사합의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현장에선 무장한 병력과 함께 중화기를 들여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뾰족한 지붕의 시설물 주변에 북한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시설에는 얼룩무늬로 색깔도 칠했는데 높은 지대에서 정찰 활동을 하기 위한 경계초소의 일종인 감시소입니다. 5년 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0곳은 폭파하고 한 곳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소 역시 철거되거나 재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튿날부터 이런 시설 복원에 나선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무반동총 등 중화기를 들고 진지로 이동하는 장면은 물론 야간 경계병력을 투입한 모습도 포착됐다며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9.19 합의 파기의 일환으로 시설물 복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으로 복원에 나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의장은 우리도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군에 상응하는 감시초소 복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부터 북한의 파기 선언, 그리고 감시초소 복원까지 남북의 군사 대치가 빨라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를 누가 개최할지 최종 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투표가 열리게 될 프랑스 파리에서는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됐고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영 특파원이 현지 상황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우리나라 유치위원회 대표단들이 들어갑니다. 내일 진행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실제처럼 진행해보는 마지막 사전 리허설을 위해서입니다. 내일 투표 전 이뤄지는 5차 프레젠테이션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서로 진행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연사로는 국제사회에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판 득표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표는 지키면서 중립적 입장인 나라들을 빼앗아오겠다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가, 카리브 공동체 등 이른바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나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 전 총장도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장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두 개 나라가 맞붙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탈락한 이탈리아 표를 흡수해 역전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우리 측 계산입니다. 다만 프레젠테이션 방식, 어느 나라들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극비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력 경쟁 상대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우리가 공략하려는 나라들을 다시 접촉하거나 이미 확보된 나라들을 흔드는 등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국해가 오는 과정에서도 한 나라가 흔들렸어요. 사우디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나라를 뿌리서부터 흔듭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어느 나라가 웃을 수 있을지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자정쯤 결정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통신망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소방차를 사고 현장으로 안내하는 전용 내비게이션 통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데요. 소방관들은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통신망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8시부터였습니다. 소방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쓰이는 단말기 MDT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 소방신고가 들어오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사고 위치 등이 포함된 지령지가 출력되고 대원들의 휴대전화에는 지령 정보가 뜹니다.
동시에 소방차에 설치된 MDT에도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지령 정보가 뜨는데 오늘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동안 MDT에 지령 정보가 연동되지 않은 겁니다. 이로 인해 일선 소방서에서는 MDT 대신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 현장에 가야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 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있어서 다른 수단으로 거기까지 갔다. 통신장애는 오전 9시 37분까지 1시간 반 넘게 이어졌지만 다행히 출동이나 구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 차량 운영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 역시 작동하지 않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장애는 KT가 서울소방방재센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KT 측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가 실수로 뭔가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며 다만 어떤 작업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오늘 오류가 전국민 통신망이 마비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정부에 보고하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검찰이 대검찰청 차장까지 지낸 임정혁 전 고검장과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검찰과 경찰, 고위 전관의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임정혁 전 고등검사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검찰 2인자인 대검차장까지 지낸 뒤 2015년 퇴임해 개업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전 총경의 청담동 집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특채돼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던 곽 전 총경은 2019년 퇴임해 대형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를 통해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모두 수억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한 개발업체 대표는 이 돈과 별개로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팀은 작년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초 검찰에 넘기자 출신 기관에 맞춰 청탁 대상도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또는 수사에 대해 청탁하려고 돈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경 로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바울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했습니다. 성남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경 고위 전관 로비 의혹을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두 전관을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요즘 이런 무선 이어폰 많이들 쓰시죠? 무선 이어폰에는 간단한 조작으로 외부 소음을 거의 완벽히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란 외부 소음이 감지되면 반대 파형으로 상쇄해 소음을 없애는 방식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원리인데요. 그런 장점 탓에 정작 보행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얼마나 위험한 건지 현장 검증해 보겠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늘 뒤섞이는 서울 한 대학가의 이면도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낀 보행자들을 따라가며 말을 붙여봤습니다. 선생님. 못 듣습니다.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몰입해서 듣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 이어폰과 헤드폰들 성능이 좋아진 탓이기도 합니다. 주변 소음을 완벽히 막아준다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차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주로 끼는 편이고요. 마냥 편하기만 했을까?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볼 때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운데로 가다가 뒤에서 잠깐 차를 보고 좀 깜짝 놀란 점. 실제 이어폰과 헤드폰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될까요? 참가자 3명의 협조를 받아 도로교통공단과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더니 엔진 소리가 큰 경유 차량도 불과 0.8m 뒤에 와야 겨우 알아챕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4.6m 거리에서 인지하고 주변 소음이 들리도록 조작하면 8.7m 밖에서도 차가 오는 걸 감지합니다. 양쪽 귀를 다 덮는 헤드폰 역시 비슷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차가 바로 옆에 와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기능을 꺼도 1.3m 간격으로 접근해야 인지했고 주변음을 허용하면 4m 거리에서 알았습니다. 소음이 더 작은 전기차는 어떨까? 저속주행하는 전기차의 소음을 측정해보면 65dB 정도인데요.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소음이라서 차량이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이어폰과 헤드폰 모두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참가자들 대부분 전기차가 바로 옆까지 와도 전혀 몰랐습니다. 주변음이 들리도록 설정해도 평균 1.5m 밖에서야 차량이 오는 걸 인지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상황이 통제된 실험과 달리 실제 거리는 위험 요소가 훨씬 많죠. 해외에선 종종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 5월 미국 뉴욕주에선 헤드폰을 낀 청소년이 철로를 건너다 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어폰, 헤드폰에 최근에 많이 기능이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인해서 주변 상황 소리를 더욱 못 듣게 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늦어져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전기차 등 소음이 크게 줄어든 차량들이 많아 더 위험합니다. 보행 중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지만 불가피하더라도 주변 소리가 들어오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현장 검증 송정훈입니다.